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얘는 주인공이 채몽이거든요. 제목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근데 이제 여기서는 굉장히 이제 부모가 좀 나쁘거든요. 왜 나쁜지에 대해서 한번 좀 볼게요. 채봉이는 일단 김진사의 딸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장필성이라는 애를 만나요. 서로 호감을 갖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필성과 약혼을 하게 돼요. 이제 어머니를 설득해서. 이제 아버지는 왜 없냐면 이제 이 사람이 여기를 가거든요. 자, 보시면 세도가 허판서에게 관직을 사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들고 가요. 돈이 많이 들고 가는데 이제 50% 정도 돈을 먼저 내고 나머지 50% 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집에 괜찮은 사람을 보고 하인격인 사람을 보고 우리 딸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이제 얼핏 허판서가 듣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허판서가 김진사에게 딸에 있다는 말을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딸을 나의 첩으로 보내면은 내가 너의 사위가 되잖아. 그러면은 내가 너의 사위인데 낮은 벼슬만 주겠느냐, 더 좋은 벼슬을 점차 올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김진사가 들어보니까 괜찮다고 승낙을 합니다. 김진사가 승낙을 하죠.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부인 입장에서 처음에는 깜짝 놀래요. 그런데 근데 너 지금 잘 생각해봐라. 내가 벼슬이 올라가면 너의 부인의 위치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인이 설득당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빠와 김진사와 부인이 채봉을 첩으로 보내는 것을 결정하는 장면들이 일단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쓰면서 저희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시면, 일단은 김진사 허판서에게 그 채봉이가 첩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혼사를 의논합니다. 이씨 부인이라고 나오고요. 처음엔 당연히 화들짝 놀래고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아니라 첩이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진사가. 그래서 어떻게 첩으로 보낼 생각을 하냐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 나의 벼슬이 올라가면 너의 위치도 올라간다. 정열 부인 하고 싶지 않아? 뭐 이러면서 설득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부모 둘 다 합의를 한 거죠. 딸을 첩으로 보내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모의 욕망 때문에 채봉이가 본격적인 갈등을 겪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채봉이 입장에서는 필성이랑 이미 약혼을 했잖아요. 즉 사랑하는 사이기도 하지만 혼인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황이죠. 그러한 시인이 애정을 깨트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갈등을 보여주거든요.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은 아래 여기 줄거리 내려가시면 이제 이래가지고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채봉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하다가 도망갑니다. 채봉이 도망을 가는데 문제는 이제 김진사가 이제 딸을 데리고 허판서 쪽으로 이제 가려고 이제 모든 이제 그 가사는 정리를 해서 올라가는 길에 재물을 빼앗겨요. 그래서 허판석이 얘기를 하죠. 허판석 입장에서는 데리고 온다는 딸도 없고 그리고 돈도 없죠. 그러니까 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채봉이 어쩔 수 없이 부모를 구하기 위해 기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필성이의 그 환시 이런 것들을 보고 필성이가 기생이 송이가 채봉임을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생 옆에 가까이 있으려고 필성이가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가명의 이방, 그러니까 이게 한 중위계층이나 하는 이런 벼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평양감사 이 이보국이 얘네들의 사정을 듣게 됩니다. 채봉이와 필성이의 사랑 관계를 듣고 나서
두 사람을 혼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행복한 결말을 맺는 구조입니다. 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채봉이를 첩으로 들이고 그 다음에 그 대가로 벼슬을 주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축첩제, 이제까지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축첩제도, 그 다음에 관직을 사고 파는 매간매직이라는 부정적인 시대상이 일단 드러나는 게 눈에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저희가 갈등 요인들 얘기했지만 결국엔 채봉이가 여기에 대해서 갈등을 하다가 부모를 위해서 기생이 되는 모습 보셨잖아요. 그러면 채봉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그리고 또 기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모든 그 고난, 장애의 원인이 결국에는 누구냐면 부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특이성이긴 해요. 그래서 나쁜 부모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채봉이 겪는 갈등의 원인이 결국에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모였다라는 것을 좀 이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장면 1대는 이제 둘이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해피엔딩, 둘의 사랑을 이루어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장 넘겨서 178쪽을 보시면 어쨌든 채봉은 효, 사랑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효보다는 처음에 효를 선택하긴 했지만 결국 사랑을 우위에 두는 모습이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어찌됐든 조선 후기로 가면서 기존에 보여줬던 가치관과 질서가 동요되고 그런 것을 뭔가 뛰어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분제, 매간매징의 성행, 서민의식의 성장, 조선 말기의 시대상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조선 말기 시대상을 저희가 살펴봤듯이 고전 시가, 고전 산문, 그 당시에 시대적인 것들을 반영한 문학 작품들이 남았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선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굉장히 부모가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이제 빠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를 희생시켜 관직을 사고자 하는 이기적인 성격의 김진사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물질에 연연하는 약간 배금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이제 삽입시들이 나오는데요. 항상 뭐 말씀드렸잖아요. 그 연인들이 애정을 나누는 데 있어서 소설에서는 특히 삽입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설정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시면 그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들을 소설 속에 그대로 수록을 해놨다. 그래서 인기를 끄면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를 통해서 소설의 대중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있더라. 이런 것들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반과의 자제가 이방이 되는 것은 스스로의 격을 낮추는 자세다라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예정을 추구하는 필성의 모습은 채봉과 마찬가지로 근대적이고 주체적인 인물이라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채봉이도 첩이 되라는 부모의 명을 거역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런 모습들이나 그 다음에 채봉이 옆에 있으려고 신분을 낮춰서 이방으로서 가명 이방으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은 둘 다 애정을 이렇게 최우선적으로 드는 근대적인 인물형에 부합한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보시면 179쪽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김진사가 그 관직을 허판서로부터 보장받고 딸을 첩외로 보내기 위한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설득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벼슬을 올라가면 정경 부인이 되지 않겠어? 뭐 이런 하면서 이씨 부인이 뭐라 그래요? 귀가 솔깃하다. 이런 말들을 쓰는 거죠. 자, 처음에는 갈등하지만 결국에는 찬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여기. 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욕망 때문에 딸을 첩으로 보내는 뭔가 눈에 먼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채봉에게. 너 재상의 소실이 좋으냐 여염집 부인이 좋으냐. 재상의 소실은 이제 허판서 쪽이고 일반
평범한 집의 부인, 즉 필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채봉이 이렇게 얘기하죠. 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의 뒤가 되기는 원치 않습니다. 즉 허판서에 첩으로 가는 것을 이제 거절하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들이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성에 대한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회적 간섭, 지배적 이념의 구석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생각과 판단을 바탕으로 하는 자율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이 드러나는 것이 근대성이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이 이제 확인하면서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 방한림전 들어갈게요. 자, 이 소설의 독특한 구성의 부분은 두 개입니다. 여기서 나오지만 동성원이에요. 같은 성별끼리 결혼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여성 소설들과 달리 여성 영웅이 죽을 때까지 남장을 한다는 것이 두 가지가 다른 설정입니다.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보시면 방관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방한림이라는 것은 이제 방관주를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얘가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남장을 하면서 지내요. 대부분의 그 여성 영웅들이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그 세상을 거친 세상을 뭔가 살아가기 위한 방편으로서 남장을 많이 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당연히 이 여성 주인공들이 남성에 필적하는 또는 남성을 뛰어넘는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원급제를 하고요. 한림학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한림전이 되는 건데, 이제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병부상서니까 높은 벼슬이죠. 높은 벼슬의 사람이 자신의 딸을 방관주에게 시집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부부를 맺는데 방관주가 이 신부 영해빙에게 자신이 여성임을 고백해요. 자, 이 부분도 특이한데 문제는 서로 그래, 좋아, 비밀을 서로 지켜주자 이러면서 부부간으로 지내자고 약속합니다. 자, 이 부분이 일단은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둘 다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생길 수가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뭔가 꿈에서 큰 별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별자리를 보면서 낙성이라는 이제 양자를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키우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방관주는 이제 이게 문물을 다 겸비한 인물이어서 여기서 이제 뛰어난 업적들을 뭐 세웁니다. 세우고요. 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남편의 벼슬과 여자의 이제 이런 명성도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리고 낙성 또한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어서 뭐 장원급제를 하고 딸과 결혼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어느 날 도사가 찾아와서 얘가 40살을 살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방관주가 병을 얻어요. 죽기 전에 방관주가 자신이 여자임을 밝히면서 임금께 속인 죄를 뭐 비는 장면들이 나오고, 임금이 방관주를 용서하고 아무튼 뭐 나중에는 행복하게 산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이 줄거리에선 등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 말씀들을 조금 드리자면, 자, 일단은 옆에 181쪽으로 넘어가서요. 일단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취한 것은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이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 부합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고귀한 활동, 비범한 능력, 그 다음에 한번 이제 기야, 버려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조력자에 의해서 구출되고, 그 다음에 위기 극복과 승리, 뭐 이런 이제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 부합한다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특이한 부분이 요거라 있잖아요. 여성으로서 남장을 한 상황이 밝혀진 뒤에도 남장을 한 채 평생을 지내고, 그 다음에 동성간 결혼생활 유지한다라는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더라도 이런 소설이 이런 느낌이 드시니까 이때 당시는 정말 더 이렇게 파격적인 소설이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일단은 여성 인물이 남장을 했을 때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기본적인 남성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로 묘사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여성이 2명인데 그 두 여성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자, 일단은 방관주 같은 경우는 남성을 모방해요. 물론 남성보다 훨씬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얘는 평생 남장을 하고 지내잖아요. 즉 남장을 통해서 남성의 삶을 사는 인물이에요. 남장이란 수단을 이용해서 남자와 똑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인물, 뭐 이런 거고요. 그 대신에 영해빙은 달라요. 남성을 거부해요.
즉 남성과 여성의 대등한 삶을 꿈꾸면서 그냥 여성으로서 존재하면서 남성과 대등한 삶을 그냥 꿈꾸는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핵심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이렇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벌어지는 갈등이 존재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 자, 일단은 중간에 여기서는 지금 조력자의 역할로 잠시 유모가 나오잖아요. 유모가 처음에 얘 둘이 결혼하고 나서 얘 둘의 그 혼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처음에 보여요. 둘이 있으면은 평생 자식이 없지 않겠냐. 분자를 얻어서 각자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자연의 섭리, 인륜에 어긋난다, 이런 말들을 써요. 그러면서 반대를 하죠. 그랬더니 방간주가 여기에 대해서 엄청 비판합니다. 근데 이 비판하는 모습이 너 왜 나를 이렇게 생각해?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보여지는 이 권위적 남성의 모습으로 비판을 해요. 방관주가. 그 모습을 보고 영애빙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얘 둘이 부부 관계를 맺는 거에 대해서는 유모가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건 물론 불쾌하긴 했으나 너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아무나 이런 얘기를 하겠냐. 유모는 충언을 한 것이다, 충심으로 얘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방관주를 오히려 비판합니다. 영애빙이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방관주가 뭐라고 하냐면 부인은 이제 여자의 도리를 알 때인데 어찌 가장의 차를 함부로 부르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 가장 잘 드러나는 거예요. 여자의 도리를 알아라? 라고 방관주가 얘기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본인이 여자이면서도 철저히 기존의 남성의 권위를 내세워서 비판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래서 약간 방관주는 약간 비판의 대상이 되거든요. 소설 속에서도. 그러니까 자기도 여성이잖아요. 근데 영애빙에게 여성의 도리를 요구하는 이런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다라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 이 모순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이쪽에다 쓸게요. 자, 보시면 방관주가 글을 잘 써요. 그래서 방관주가 글을 잘 써서 방관주가 임금님의 하사품을 받게 돼요. 임금님이 너 정말 글 잘 쓴다 그러고 책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이제 그 글을 쓸 때 위에 올려놓는 서진이라든가 이런 이제 책이나 서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하사품을 받는데, 이 하사품을 모두 누구한테 주냐면 낙성에게 줘요. 낙성에게 주고 영애빙에는 안 줘요. 그랬더니 이제 영애빙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난 하나도 안 주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기분이 좋지 않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너는 여자잖아. 그러면서 여자 부인에게 쓸모없는 것이라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부인이 걸치고 있는 이런 장신구, 의복 다 누구한테서 난 것이냐, 나한테 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역시 알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여성이고 남장을 하며 살면서도 남녀를 구분하는 권위적이고 봉건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 거죠. 즉, 이 사람은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아예 거부하고 남장을 하면서 남자로서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고, 영애빙은 뭐냐면 여성의 삶을 뭔가 더 주체적으로 살려고 했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주체적 여성성을 오히려 지닌 인물이다. 그러니까 근대성을 따지자면 오히려 영애빙 쪽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특이한 소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쪽에서 체크는 대부분 했고요. 여성의식과 남장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잠시만 드리면, 저번 시간에도 여성 독자의 욕망을 뭔가
여성 독자의 이런 기호를 부합한 소설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말씀들을 드렸는데, 자, 일반적인 여성 영웅 소설들은요, 아시겠지만 어떤 흐름이냐면 당연히 이제 주인공은 여성이에요. 그렇지만 누구도 나오냐면 남성 주인공도 나와요. 또 하나, 이 여성 영웅은 당연히 처음에는 남장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여성임이 밝혀지고 어떤 남성과 혼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시점에 이르면 남장을 벗고 여성으로서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여성 영웅 소설과 다른 특이점들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 장 넘기셔서 182쪽 보시면은 남장을 한 여성 주인공이 등장하는 여성 영웅 소설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남장을 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 모습을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의 능력을 뛰어넘는 뛰어난 여성들이 단순히 그냥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런 성차별로 인해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지 못했던 이런 사회적인 울분, 이런 욕망들이 소설 속에서 투사된 작품들이 조선 후기로 가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콩쥐파츠전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되게 많이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이것만 보고 넘어갈 건데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제 이거죠. 얘는 일단 가정소설이다. 여기에 대표적인 갈등은 뭐냐? 계모와 전처의 자식의 간의 갈등이다. 그래서 후처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기본 이제 원래 부인했던 사람이 죽으면 이제 처의 이제 처의 이제 이름을 쓸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계모형 소설들 이제 있는데요. 이걸 계모형 소설이라고도 합니다. 당연히 계모의 학대로 인한 처의 자녀의 고통과 순환, 가족 구성원의 불화를 그린 경우가 많겠죠. 근데 이제 이걸 한편으로 보시면 여기서는 이게 이제 비판점을 찾으자면 뭐 이런 거죠. 계모를 무조건 나쁘게 그리는 점, 전처자식을 꼭 모해하려는 수법이 작품마다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보시면 또 어떤 점을 체크할 수 있냐면 가장으로서 남편이나 아버지의 존재가 무기력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계모가 이렇게 자식을 모해했을 때는 가장의 권위가 약해졌다는 것도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봉건체제의 붕괴를 상징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꽃과 구슬의 의미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거 거의 신데렐라 스토리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권선징악적 이용들 이런 것들을 한번 그냥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유명한 소설이고 우리가 다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 시험에 앞으로 출제가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이 작품이 나왔을 때는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를 쉽게 풀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면서 읽어보셔도 충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넘어가는 거고, 여러분들은 나머지 부분들을 좀 꼼꼼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연전이고요. 얘는 재판이 3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전 소설로 넘어가면 재판이란 말보다는 송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얘는 대표적인 송사 소설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일단은 3번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여기 밑에 보시면 유애원이라는 사람에게 아들들이 3아들이 있어요. 유치, 유유, 유연인데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 유유와 유연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갑자기 이제 유유라는 애가 사라지고 그러던 중에 아버지 유혜원이 죽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죽은 상태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이제 분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유유의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을 못 받을까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최은규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가짜 남편 행세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이게 첫 번째 1차 송사의 내용이에요. 1차 송사. 자, 가짜 유유를 데리고 와서 하려다가 이게 이제 발각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영구가 들킬 것 같으니까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막 정신이 혼미한 척해요. 정신병이 걸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잠깐 여기서 이제 시간을 줘요. 그래서 그 사이에 막 도망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차 송사는 뭐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유유의 아내 백씨가 유연이 자신의 남편을 가짜로 우겨서 채영구가 도망간 건데 마치 유연이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유유를 죽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2차 송사가 벌어집니다. 이건 이제 백씨에 의한 거죠. 둘 다. 자, 그래서 2차 송사가 벌어지는데 문제는 이 유연이 방금 보신 것처럼 모함을 당하고요. 결국에는 사형을 당하는 게 2차 송사의 결말입니다. 진상조사가 안 돼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유연이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면 유연의 부인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제 이런 상황에 있다가 우연히 윤성곽이라는 사람이 천유영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들어가는 사람을 거래를 만난 얘기를 했는데 알아보니 얘가 유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천유영이 이제 유연이 자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걸 나중에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에 나가서 자신이 유유라고 털어놓습니다. 요게 3차 송사의 내용인 거죠. 진짜 유유가 등장하죠. 자, 그럼 진짜 유유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당연히 유연의 무죄가 밝혀지겠죠. 유연은 무죄라는 게 밝혀지고 그 다음에 유연을 모함했던 인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연을 모함한 인물들은 벌을 받겠죠. 벌을 받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이게 3차 송사입니다. 자, 그래서 유유는 알고 봤더니 그냥 혼인 이후에 3년 동안 자식이 없다고 아버지가 막 구박을 하니까 그냥 집을 나간 거죠. 그러니까 유유도 약간 무책임한 사람이긴 한데 어찌됐든 이러한 사실이 조정에까지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을 죽였다는 모함으로 억울하게 송사를 당하고 죽은 유연의 억울한 죽음을 작가가 임금의 명으로 기록한 송사소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송사,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모함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한 소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장 넘겨서 187쪽 보시면은 억울한 일을 관청이 호소해 해결하는 과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설이 송사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이제 송사, 재판의 과정이기 때문에 보셨다시피 비현실적, 정기적 요소가 없다. 그 다음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조명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송사의 발생 원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갈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송사까지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시면 원한을 갚는, 즉 신혼형 결말을 통해서 교화적인 주제의식을 드러낸다 이거죠. 권선징악적인 교화. 교화는 뭐예요? 계몽처럼 이제 교화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준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사건 전개의 특징을 보시면요. 결국엔 이 재산, 이게 갈등의 원인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가짜 유유도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유연이 모함을 받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둘러싼 가족 내의 갈등을 보여준다라는 건데 이제 여기를 평가할 때 있어서 재판이고 뭔가 추리를 하고 서로 모함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해관계, 이해득실을 따지는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이러면서 사건을 일반 다른 그 당시의 고전소설에 비해서는 애매모호하게 다뤄준다라는 거죠. 그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추리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즐겁게 읽을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방식, 반응론적 관점에서 이 작품을 봤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이것이 한 개인의 원한과 누명 해소잖아요. 근데 이것에 관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뭐냐면 이거예요. 얘가 죽임을 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연이 이 송사를 집행하는 관리한테 왜 이렇게 잘못 재판을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직관적인 말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약간 개인적인 울분 때문에 얘를 죽여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요. 객관적 사건을 바라보아야 하는 추가는 횡보와 판단착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부패와 권력남용 이런 사회적 문제가 작품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얘는 실제 사건을 모티프로 이제 하는 소설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유형과 같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라는 이제 짐작도 할 수 있는 소설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옥류몽인데요. 이름도 약간 구운몽 생각나시잖아요. 근데 약간 구운몽과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 구조는 뒤에 191쪽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옥류몽의 환몽 구조는 매우 독특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일단 구운몽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천상계가 현실이에요. 얘가 현실이고 이 지상계로 이제 지상계로 여러분들 내려간 게 꿈이거든요. 이제 꿈인데 구운몽 같은 경우는 천상계에서 이제 지상계로 내려갔다가 꿈을 꾸고 나니 다시 이제 천상계 이렇게 끝인데 얘는 중간에 이 과정이 한 번도 이렇게 꼬여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속세에서 삶을 살다가 여기서 잠시 꿈을 꿔요. 아, 나 천상계의 사람이었군이라고 잠시 깨달아요. 그러고 나서 속세의 삶을 잘 살다가 죽어서 천상계로 갔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위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남녀 주인공들이 천상계에서 얘네들도 뭐 죄를 지어서 이제 속세로 내려오게 돼요. 적강하는데 남녀 주인공들이 속세에서 다시 한번 꿈을 꾸면서 천상계를 잠깐 경험해요. 자, 그러고 나서 나 원래 천상계들의 존재였고 우리들은 그러고 나서 다시 속세로 돌아와서 천수, 그러니까 즉 행복하게 자신의 그 주어진 삶의 수명을 다 누린 후에 천상계로 복귀한다는 구조입니다. 자,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줄거리로 넘어갈게요. 자, 189쪽으로 다시 넘어오시면 약간 비슷한 느낌이 되게 들어요. 신선이에요. 원래는 문창성이라는 애가 5명의 선녀런 술을 마시고 서로 희롱하다가 벌을 받고 인간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강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상계가 현실이다 라는 거죠. 천상계가 현실이고 그 다음에 인간세계가 오히려 꾸민 소설이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몽유롭게랑 다르게 전혀 다른 이름을 갖고 인간 세상에 내려오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약간 구운몽처럼 똑같아요. 5명의 선녀가 결국에는 이 문창성과 다 부부의 인연을 맺습니다. 약간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은 사실 기생인 강남홍이거든요. 얘가 신분의 차이로 혼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윤소조를 데리고 와서 윤소조를 부인으로 해놓고 자신이 이제 이렇게 시녀가 되어서 첩으로 이제 하는 거죠. 이제 뭐 다른 사람이 강남홍을 희롱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어찌됐든 강남홍이 자결을 뭐 실제로 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제 얘는 이제 구함을 당해요. 구해지긴 하는데 양창옥은 자결한 쪽으로 뭐 슬픔에 빠지죠. 어쨌든 양창곡은 원래 천상계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과거에 그체하고요. 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죽은 줄 알고 황서조 다른 사람과 혼인하고 그다음에 무슨 도사를 만나서 무해를 익히고 영웅적인 면모를 이제 얻게 되죠. 근데 이제 강남홍 같은 경우는 얘도 워낙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보시면은 얘가 이게 장수격으로 이제 출전을 해서 명나라 장수, 대원수로 출전한 얘랑 다시 제외하게 되거든요. 제외하게 되고 양창국이 공을 세우고 잠시 유배를 갔지만 천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어찌됐든 다시 돌아와서 5명의 여자들과 행복하게 살고 천상계로 돌아갔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은 이제까지 보셨던 이제 많은 소설들의 구성과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 포인트는 일단은 강남몽이라는 여자가 다른 여자에 비해서 다르죠. 왜 그러냐면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강남홍이 굉장히 뛰어난 무술을 겸비한 사람으로 나와요, 나중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만나는, 재회하는 장면에서 여러분들 어떠냐면, 어떤 한 부대를 지휘하는 장수 대 장수로서의 만남이 보여요. 재회하죠. 즉, 남녀의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로 만난다라는 점이 포인트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한 장 넘기시면 그 190쪽 내용이 있잖아요. 구운몽과의 차이점을 많이 봐요. 왜냐면 유사하기 때문에 유사하니까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자, 보시면 여기서도 유불도 또는 이 도를 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유불선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세 가지 사상이 다 나오긴 맞아요. 근데 이제 구운몽에서는 인간 세상의 부귀영화를 허무한 것으로 여기고 불도의 귀하는 결말을 보이잖아요. 물론 구운몽에서도 이렇게 결말을 맺긴 하지만 사실상은 지상에서 양유가 여러 입신양명을 하고 그 다음에 9명의 여자들과 사는 삶에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이 결말만 이렇게 맺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어쨌든 근데 이 작품은 이런 이렇게 부귀영화를 허무하게 보거나 인생 무상이라든가 불도의 귀한 모습은 전혀 없고 그냥 현세의 부귀영화를 긍정적인 걸 묘사하면서 그래 너희들은 원래 천상계에서 살았던 삶이잖아. 그러니까 천상계로 그냥 돌아가는 것뿐 뭐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체크하실 거. 자, 마지막에 이러한 이렇게 큰 업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양창국이 유배를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그 당시에 정사가 문란해진 19세기 조선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 하나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아래 보시면 얘는 일단은 보세요. 예정소설의 면모도 있고 전쟁 이야기, 분단 소설의 면모도 있고, 그 다음에 영웅 소설의 면모도 있다. 즉, 이제까지 보여왔던 소설의 그 흥미있는 요소들을 여러 가지를 끄집어내 놨기 때문에 굉장히 긴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남홍 같은 경우는 일단 여자고요. 기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출중한 능력으로 여성 영웅의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역시 남성 중심의 사회의 불합리한 모습을 비판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나타난다라는 게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꿈 현실의 환몽 구조죠. 일반적인 환몽 구조에 비해서 이 안에서 벌어지는 구성이 훨씬 더 복잡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실험과 역경, 그 다음에 사랑과 부귀영화를 쟁취하는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소설이다 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역시 조선 말기의 부패한 정치 현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등장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소설로 갈수록 여성 영웅들이 활약하고 여성이 남성 못지않게 또는 남성을 뛰어넘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라는 것들을 오늘만 해도 여러 작품을 통해서 보셨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전우치전부터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